금융당국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른바 DLS, DLF 같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의 시중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상품의 불안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직접 책임지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일반 분양분 통매각 불허 방침을 밝힌 서초구청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재건축 조합과 정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드러났다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조기 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예비 결정 단계 없이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판매, 수출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지난달 일본 브랜드 차량 판매는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앞으로 원금 손실 위험이 20%가 넘는 금융상품은 판매가 제한됩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는데요. 오늘 금융당국이 발표한 파생결합펀드 DLF 종합대책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네, 당국이 사모펀드 대책을 내놨는데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 상품, 이른바 DLF, DLS 등 이렇게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성이 큰 금융상품이 판매 제한 대상 상품들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파생상품 포함 등으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개념을 도입하여 규율하겠습니다. 금융위는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에서 30%인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파생 상품이 포함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또 장내 파생 상품은 판매 제한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은성수 위원장은 우선 일반 투자자 대상의 공모 상품과 전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사모형 상품 간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공모 상품이 사모 형식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여서 일반 투자자의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앞서 말씀드린 고난도 투자 상품에는 공모와 사모에 관계없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녹취를 의무화하고 숙려 기간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난도 투자 상품의 경우에는 판매 인력의 자격도 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지난달에도 자동차 생산 또 수출, 내수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물가도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지난달 자동차 생산, 수출, 내수 모두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은 35만 1,4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9% 감소했습니다. 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15만 7,460여 대로 나타났는데요. 수입차 판매는 8.7% 증가한 반면 국산차 판매는 3.9%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20만 8,7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감소폭이 큰데 왜 그런 겁니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아시아의 잠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감소했습니다. 중국의 수요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또 지난달 수출 물가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99.0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3%, 전달보다 1.9% 감소한 것입니다. 5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특히 반도체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디램 수출 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7.2%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가까이 감소해 7년 10개월 만에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항공업계는 요즘 대형 항공사, 이 저비용 항공사 할 것 없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행 보이콧 이후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항공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항공사들의 실적이 악화됐다고요? 네, 대한항공이 올해 3분기 실적을 2천억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한항공은 3분기 매출은 3조 2,830억 원, 영업이익은 1,179억 원, 당기순 손실은 2,118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1위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 174억 원, 매출 3,688억 원, 당기순 손실 3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5.3% 늘어났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 모두 적자 전환한 겁니다. 진에어는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는데요. 진에어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131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25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것 대비 388억 원 감소했습니다. 네, 이 기자. 원인이 지금 어떻게 분석됩니까? 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일본 여행객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환율 급등과 유가 불안, 그리고 항공업계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경쟁 심화도 원인입니다. 진에어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1년 3개월간의 국토교통부의 제재 조치를 시적 악화의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앞서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미국 국적 보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의 등기 임원으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토부는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도입과 신규 고용 금지 등의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항공시장 재편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우선 현재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은 HDC 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입니다. HDC 그룹의 아시아나 자회사 에어부산을 매물로 내놓으면서 저가항공사의 주인이 연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자주 이용하는 이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인데요. 모든 납세자에게 똑같던 메뉴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납세자의 사용 빈도를 분석해 이 또 개인, 사업자별로 맞춤형 방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위해 이용하는 서비스가 국세청 홈택스입니다. 종전에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메뉴 화면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납세자의 메뉴 사용 빈도를 분석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납세자 유형별로 메뉴가 제공됩니다. 예를 들면 1월에는 개인에게는 연말정산 메뉴가,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가 초기 화면에 바로 뜨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은 화면을 넘기지 않고 조회와 신고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세금 종류별 서비스가 신설됐습니다. 여러 메뉴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마우스 화살표만 올려놔도 하위 메뉴가 뜨도록 개선했습니다.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검색 버튼을 만들고 홈택스 모든 메뉴를 한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전체 메뉴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고 지문 인증을 통한 로그인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지문 인증을 모바일의 경우 올해 12월, PC의 경우 내년 3월에 도입하고 그달에 해야 할 세금 신고 일정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홈택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가 해야 할 세금 신고 일정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국내 기업들 간의 배터리 분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며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고요?
네, LG화학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 판결 등의 제재를 ITC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 모독 행위 등을 주장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94개의 증거 목록도 ITC에 전달했습니다. 공개된 자료 중에는 SK이노베이션이 경쟁사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미국 법인은 PC 검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고 사내에 보낸 메일이 있었습니다. ITC가 LG화학의 주장을 수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ITC가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면 예비 판결 단계까지 가지 않고 피고가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이 문제 삼은 SK이노베이션의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의 여론전에 의지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 나가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자회사인 야후재팬이 경영 통합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일본 최대 인터넷 플랫폼이 탄생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이버 라인과 야후재팬의 합병을 논의한다고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라인과 야후재팬이 경영 통합을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출자해 새 회사를 설립한 뒤 야후재팬의 대주주가 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후재팬 대주주는 주식의 40%를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인데요. 지난달 서비스명 야후재팬을 그대로 둔 채 사명을 Z홀딩스로 변경했습니다. 네이버는 라인 주식의 70%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라인 측은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합병 등 다양한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류 기자, 두 회사의 통합이 실현될 경우 어떤 시너지가 기대됩니까? 라인은 8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데요. 야후재팬은 5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내 검색 엔진 1위 업체입니다. 여기에 두 업체 모두 간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두 업체가 합쳐지면 검색과 간편 결제, 쇼핑, 모바일 메신저로 이어지는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K-뷰티, K-팝에 이어 K-푸드. 요즘 한국 음식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기 확산의 1등 공신은 유튜브를 선두로 한 이 소셜 네트워크인데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까지 더해지면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이 한국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소개하는 인기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Kimchi gives it that flavor, brings out the kind of meatiness of the pork. It's delicious. That's really nice. It's really nice. Where do you get this stuff? 잡채 만드는 법을 영어로 소개하는 이 동영상은 조회수가 500만을 훌쩍 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SNS에서는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하거나 조리법을 공유하는 콘텐츠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기회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현지에다가 전략적으로 생산 거점을 확보를 하고 현지인들의 입맛을 겨냥한 레시피로서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해외에서 건강 스낵으로 자리 잡은 김에 집중한 결과 관련 제품 매출이 지난 2015년 17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70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 문을 연 한식당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집계인 지난 2017년 10월 기준 3만 곳이 넘습니다. 글로벌 식품업계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SPC 그룹은 글로벌 사업성과 해외 매장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글로벌 레스토랑 리더십 컨퍼런스 GRLC에서 올해 베스트 파트너상을 수상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친숙하게 느끼고 인지하고 선호하는 정도들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엔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한국 상품들의 관심, 여러 콘텐츠들이 한꺼번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K푸드가 새로운 한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우리 중소 중견기업은 뛰어난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그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요. 태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만한 우리 기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탱크 제조업체는 우수한 기술력에도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도움을 받아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참여 신청을 하게 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역보험공사는 매년 해외 우량 회사와 우리 기업을 연계해 구매 계약을 주선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에 무역금융을 제공해 한국산 기자재를 납품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태국 최대 규모의 국영 석유화학 기업도 우리 기업과 협력하기 위해 부산을 찾았습니다. 전국에서 100곳이 넘는 기업이 참석했는데 기업들마다 동남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습니다. 동남아 해외 기업들과 EPC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세 차례 행사엔 우리 기업 30여 곳이 해외 기업의 신규 협력업체로 등록했고 총 2,0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 중견 기업들이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칭 행사를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시장 개척 노력을 무역보험이라는 걸 통해서 이달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 국가 진출 시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부산은 요즘 게임으로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최대 게임쇼 G스타 2019가 개막했습니다. 현장에서 오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백 대의 스마트폰이 전시돼 있습니다. 신작 게임을 직접 체험해보는 관람객들의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게임이 모바일 버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매직 마나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물 카드로 하는 카드 게임을 다시 저희가 모바일 게임으로 재해석을 해서 낸 게임이고요. 그거는 좀 글로벌해서 많이 사람들이 플레이하는 카드 게임이고. 제2의 나라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캐릭터들도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편하게 할 수 있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가지고 좋아요. 모바일에서 5G로 게임 스트리밍이 지원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마치 PC에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끊김없이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모바일로 배틀그라운드나 이런 모바일 게임들을 5G로 하면 더 좋고 재밌을 것 같아요. 또 LG U+가 5G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점점 본격화한다는 것은 5G에 최적화된 저희 듀얼 스크린 디바이스에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스타에서 공개된 게임들은 내년에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게임 신작들이 출시되면서 부산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특별 연장 근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환노위에 이 같은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제출했습니다. 고용부는 국회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수 없다고 보고 보완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장재 안전성 등 문제가 발견된 현대차와 볼보 등 차량 2만 4천 대가 리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장재의 연소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그랜저 8,800여 대와 공정상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아반떼 2,500여 대에 대해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볼보 XC90는 고온의 연소가스가 노출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 조치됩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지역이 정해진 뒤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또 올랐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경우 행정동의 절반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일제히 0.1% 넘게 올라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철도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면서 비상수송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광역전철 운행률 82%, KTX는 69%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내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1호 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같은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사회봉사는 취소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오늘 서울 중구 본관 대강당에서 제17회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에는 신동원 광주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등 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농협은 2003년부터 매년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헌한 지자체장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고위험 사모펀드 판매 제한. 대량 손실을 일으킨 이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를 비롯한 이 고위험 상품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개선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DLF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고난도 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고위험 금융상품 중 이 종합 개선 방안을 손소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네. DLF 사태가 불거진 지 2달여 만에 지금 대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피해 실태, 원인 분석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실태 조사나 원인 분석은 이제 매듭 지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가 된 우리은행과 K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잔액을 보면요. 총 7,950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투자자들의 평균 손실률을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52.7%에 이르렀고요. 최대 손실률을 따져봤더니 마이너스 98.1%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따져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금융사들이 이 공모 방식으로 투자금 모집에 나설 경우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 적용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요. 쪼개기 발행 등의 방법으로 사모펀드처럼 판매한 것이 드러났고요. 또 상품위원회 같은 내부 통제 장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또 서류를 대필 기재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도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 것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드러난 이 문제점에 따라 대책도 마련됐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온 이 후속 대책의 핵심은 좀 뭐라고 판단되십니까? 네, 대책은 크게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 그리고 금융회사의 책임 및 감독 강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대책을 꼽아보자면 고위험 상품의 은행 판매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을 상향한 부분입니다. 오늘 브리핑을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 두 가지 대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고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원금 손실 20에서 30% 이상이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가운데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대량 손실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DLF 상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송 기자. 또 앞서 말씀해 주신 사모펀드 이 최소 투자 금액 얼마나 상향이 되는 겁니까? 네,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은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걸 얘기를 하는데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3배가 상향됐습니다. 예. 사모펀드 같은 이 고위험 상품 투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갖춰서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논란거리인 것이 이 최소 투자 금액을 2015년에 금융위원회가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3억 원으로 상향한 것이죠.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과거 정책 실패를 자인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DLF 사태에서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가 큰 논란거리였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 금융사의 책임 감독, 특히 은행장 같은 CEO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이 내용도 포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DLF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요. 은행 같은 금융사들이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영진 관리 의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의 제재 근거라든지 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행정소송 나선 재건축 단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통매각을 추진해온 서울 반포동의 한 재건축 조합이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상한제 규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셈인데요. 생활경제부 김성훈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어떤 이 아파트고 소송전이 벌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예. 이 재건축 조합은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후분양을 추진해 왔는데요. 정부가 민간 택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한 뒤 조합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매각에 들어갔습니다. 선분양에 나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기준에 따라 3.3제곱미터당 4,800만 원대 수준의 분양가를 받고 또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3천만 원대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데요. 예. 조합은 6천만 원의 분양가를 제한한 임대업체에 346가구의 일반 분양 아파트를 모두 넘기기로 지난달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매각을 하려면 정비계획 변경과 승인이 필요하다는 유권 해석을 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해석에 따라 서초구청은 지난 4일 조합이 심의를 신청한 정관 변경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권을 반려했습니다. 조합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번에 행정소송을 건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통매각 계획이 정비계획상에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은 통매각 결정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판단하고 허가가 아닌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한 신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초구청은 사업 초기 단계인 사업 시행 계획과 정비 계획의 변경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지자체의 유권 해석과 반려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법정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신고사항이냐 아니면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가사항이냐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절차나 내용상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길게는 2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소송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실제로 통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통매각이 상한제 규제를 벗어나는 일종의 회피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재건축 단지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이 그나마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인데 그 기회마저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에 통매각으로 분양분을 사들이는 임대업자 역시 최대한 많은 임대 수익을 거두려 할 텐데요. 고액의 전월세가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이번 사안을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KT 차기 회장 불붙은 경쟁. KT가 회장 선임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37명이나 되는 후보자가 나선 만큼 경쟁이 뜨겁다고 하는데요. 산업부 서주현 기자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기자, KT 새 회장 절차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일단 KT는 17년 전에 민영화가 되면서 3년마다 새 회장을 뽑아왔는데요. 내년 3월 황창규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서 최근 차기 회장 후보 선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KT 회장 공모는 지난 5일 마감이 됐는데요. 앞으로 최종 관문인 이사회의 의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무려 37명이나 후보로 나선 게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이 KT 지배구조위원회가 출연한 후보가 37명입니다. 그래도 황창규 회장의 선임 때보다는 적은 인원이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요. 황 회장 선임 당시에는 40~50명이 직접 응모나 또는 헤드헌팅사의 추천으로 나섰었습니다. 이에 KT 안팎에서는 예전의 분위기와는 달리 청와대가 KT 회장 선임에 직접 개입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IT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CEO가 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구현모, 오성목 사장 등 현직 KT맨들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회 인사는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IT 기업 CEO, 정치권 인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이 이렇게 과열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한마디로 웬만한 국회의원이나 장관보다 KT 회장이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이 막강합니다. KT는 계열사 43개, 직원 수 6만 1,000여 명인 통신 미디어 업계 빅3 업계인데요. 자산 규모 33조 원, 연매출은 23조 원으로 재계 12위입니다. 수백 명에 달하는 이 억대 연봉의 임원의 인사권과 또 수조 원에 넘는 각종 사업 결정권이 회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의 외풍이 세게 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서 기자. 회장이 누가 선임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선임 절차가 상당히 또 이번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그동안 KT 회장 자리가 정권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KT는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기관들은 정부의 입김에 또 굉장히 약하고요. 정부는 지분이 하나도 없지만 주총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은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이 10여 명의 이사회가 선출하는 선임 방식, 회장 선임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죠. 전문가와 직원들이 최적의 후보자가 누군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절차가 우리 상황에서 필요하다. 외국에서는 그게 이사회가 다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KT의 소유 지배 구조를 봤을 때는 그게 아니고 이사회가 오히려 정권의 의중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거죠. 일단 최종 간부인 이사회 의결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벌써 일부 후보들을 비방하는 괴문서 등이 나돌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의 청심 그리고 황창규 회장의 황심이 어디에 있는지 각종 함화평도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입니다. 차기 행장은 누구?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대훈 NH농협은 행장과 김도진 IBK 기업은 행장의 연임 여부가 금융권에서 요즘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임기를 보내면서 거뒀던 경영 성과를 보면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지만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의 특성상 연임이 또 쉽지 않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두 은행장의 임기가 올해로 끝난다면 슬슬 차기 은행장을 찾아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김도진 기업은행장이 다음 달 27일 그리고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다음 달 31일이면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예. 그래서 NH농협금융지주는 내일 1차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선출을 위한 작업에 돌입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은행법에 따라서 금융위원장에 제청을 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은행장들의 연임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먼저 NH농협은행장 이대훈 행장의 성과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취임한 게 2017년 12월 29일이었거든요. 이대훈 행장이 취임하기 전인 2017년 농협은행의 순이익이 6,500억 원 정도였는데 사실상 취임 첫 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에는 2배에 가까운 1조 2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3분기까지 지난해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내면서 이 재무적인 성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 행장은 동남아로 글로벌 영업망을 계속 확장해 왔고 또 지난 4월에는 디지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NH 디지털 혁신 캠퍼스를 열고 또 7월 달에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이 디지털 금융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네, 수치적인 성과가 뚜렷한 것 같습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어떻습니까?
네, 김 행장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임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김 행장 취임 이후에 이 기업은행의 순이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올해도 3분기까지 지난 한 해 실적의 78% 정도의 순이익을 달성하면서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 행장 역시 기업은행 최초의 해외 M&A로 IBK 인도네시아를 출범시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왔고요. 또 기업은행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과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을 출시해서 중소기업 인프라 지원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예. 또 올해 3분기까지 기업은행의 이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161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국내 은행 가운데선 가장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성과로 평가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라면 두 행장 모두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연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건 이유가 뭡니까? 일단 두 은행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특성을 보면 좀 연임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중 은행장들의 임기가 보통 3년 정도인데 반해서 이 농협은행장 같은 경우는 뭐 길어야 2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김병원 농협 중앙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데 지금 총선 출마 때문에 조기 사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중앙회장 자리에 이대훈 농협은행장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이대훈 행장은 연임이 좀 힘들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업은행장 같은 경우는 전임 행장 중에 연임을 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또 김도진 행장 같은 경우는 전 정권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체되지 않을까 하는 설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째 이슈입니다. 정의선의 모터스포츠 결실. 현대차가 세계 최고 레이싱 대회인 월드랠리 챔피언십 WRC에서 토요타를 누르고 사상 첫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고성능 차에 대한 이 정의선 부회장의 도전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산업부 김현우 기자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현대차의 WRC 이 우승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현대차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WRC는 F1과 함께 세계 양대 자동차 경주인데요. F1이 정돈된 경주 트랙에서 경주용으로 특별하게 만들어진 차들이 달리는 반면 WRC는 개조한 양산차들이 일반 도로에서 경쟁하는 경기입니다. 산길이나 진흙, 자가의 눈 등 달리기에 좋지 않은 구간들도 많아 속도뿐만 아니라 내구성도 좋아야 우승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차가 이 WRC 우승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터스포츠는 해외, 특히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WRC의 미디어 노출 효과는 미국 프로농구보다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여기서 우승을 하면서 현대차는 인지도를 높이고 차량 성능을 선전하는 광고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또 이번 경기를 위해 개발한 기술과 경기에서 얻은 데이터 노하우를 신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번 우승의 배경에는 정의선 부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정 부회장이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덕분에 우승이 가능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20년 전인 1998년 WRC에 처음 도전했지만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2003년 이후 철수했었는데요. 그리고 2014년에 다시 WRC에 도전한 것입니다. 정의선 부회장은 고성능 차량 개발에 거액을 투자했고 BMW에서 고성능 차량 전문가 알버트 비어만 사장을 영입하는 등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내부에서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정 부회장이 현대차의 품질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RC 우승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비단 이 WRC뿐만 아니라 정 부회장은 요즘 다른 분야에서도 혁신을 연일 강조하고 있죠. 네, 정 부회장은 지난주 미국에서 열렸던 컨퍼런스에서 2023년 하늘을 날아다니는 차를 만들고 2029년에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날아다니는 운송수단이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모빌리티 서비스는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현대차는 인간 중심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만에 적자 행진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남은 4분기 전망이 밝지 않은 데다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결국 그간 논란이 된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여쭤야겠습니다. 이번 한전의 3분기 흑자 배경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국전력은 3분기에는 항상 흑자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름 특수라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여름 항상 더울 때만 판매 단가가 좀 올라가고 네. 판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항상 1분기, 2분기, 4분기는 적자고 매년 3분기인 혹서기에는 항상 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전력이 1조 2천억 정도 흑자가 영업이익이 났고요. 네. 순이익은 한 2천억 정도 순이익이 흑자였습니다. 네, 방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매년 3분기 흑자를 내고 있는 이 그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도 반짝 흑자를 냈었는데 올해도 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 한전 실적이 반등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어렵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한국전력은 이제 자본금이 3조 원 정도 되고 예. 시가총액이 한 18조 원 되는데요. 과거에는 한 6만 원 정도 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탈원전 정책 또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좀 하게 되면서 원전의 가동률이 과거에 한 80%였다가 네. 이번 3분기에는 65%였고요. 또 4분기에는 또 원자력에 대한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수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또 원자력이 워낙 사고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항상 예방적인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4분기에는 또 그 원자력의 수리가 좀 더 늘어나게 돼서 가동률이 한 50%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4분기에는 또 더 적자가 더 지속될 것이고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적자는 한 9천억 정도였거든요. 3분기가 좀 흑자가 좀 일부 났지만 4분기까지 한다 그러면 계속 적자로 지속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다시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걱정되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한전이 이 분기별 실적을 발표한 2011년 이후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더라고요. 교수님,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감소폭이 좀 큰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한국전력이 이번에 3분기에 영업이익의 적자율이 11% 정도 감소했고요. 예. 순이익이 2천억 원이니까 그 순이익 감소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중화 공업 중심이고 예. 또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의 60%는 산업용입니다. 예. 전체 생산이 산업용, 그다음에 가정용, 농업용, 뭐 교육용 이렇게 전기가 나눠지는데 네네. 이와 같이 산업용에서 전기가 가장 가격도 좀 저렴하고 예. 소비도 가장 많다. 또한 전체 우리나라 전기의 그 용도를 보면 생산하는 게 화력 발전이 한 60%, 원자력 발전이 30%, 예.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한 10%쯤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이제 원자력이지만 또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좀 탈원전 정책을 좀 했었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비중으로 좀 정책을 이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으로선 실적을 뒷받침하고 끌어올릴 만한 요인도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국제유가 등 연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석탄 화력 발전의 감소,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앞서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전환, 이 정책 또한 한전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여건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 나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는 맞습니다. 네. 또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부 다 모든 발전을 하겠다고 했지만 또 전기가 부족하게 되니까 프랑스에서 전기를 수입하고 있어요. 또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이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 이후에는 가급적인 원전을 좀 줄이겠다고 했지만 예. 또 발전 단가라든지 에너지 정책 효율성을 봐서는 다시 또 원자력을 좀 이용하고 있고 미국도 원자력 발전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각국의 상황이라든지 경제 상황에 맞게서 비중을 좀 조절해야 되겠고 우리나라도 원자력 비중이 뭐 일부에서 또 너무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냐 예. 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은 각국의 상황이나 시장 환경에 맞게 좀 적절한 비중이 되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 4차 산업도 전기 자동차가 활성화되게 되면 예. 전기가 또 가장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책과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대로 한전의 경영 환경에 이 불확실성이 지속된다고 봤을 때 결국 전기요금 문제가 우리 소비자들에겐 가장 큰 이 피부로 와닿는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간 한전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이 원가 요인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 이런 볼멘 소리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기요금 체계를 좀 손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적자가 1조 이상 지속되고 있고 2년 연속으로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좀 손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문제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 대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의 또 단가가 1~2%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요즘 경제가 또 어려워서 가게도 어려운데 또 전기요금을 인상하게 된다 그러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더 가중을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쉽게 또 승인을 해주기도 어렵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 4월에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또 전기요금을 올려서 이렇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지금 현재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흑자를 많이 남길 수도 없고 적절한 이윤을 남기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전기요금은 또 시장 경제에 맡겨서 이렇게 적절한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최근 논란이 됐던 게 이 전기요금 특례 할인 종료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협의 절차가 물론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 이사회에서 이걸 밀어붙일 경우 일몰기간이 종료돼서 좀 끝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 달 28일 날 이제 이사회에서 일몰 기간을 종료하겠다는 게 예정되어 있는데 일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하게 연장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달 28일에 일몰 기간이 폐지가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좀 할인해주고 특례해주는 것이 연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원칙적으로는 이번 달 28일에 이사회에서 결정되겠지만 일몰이 끝나면 종료된다. 그렇지만 또 정부 여당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어려운 가게를 생각한다 그러면 또 연장도 필요하다. 이렇게 적절한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물론 이 전기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 이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좀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5일이 선거일이고 아마 하반기 정도에 난 전기요금 인상이 있을 것이다. 한국전력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또 한국전력에 대한 이자까지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 적자가 누적되게 된다면 그래서 누적 적자를 계속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해달라. 지금 전기요금을 1% 인상하게 되면 한국전력은 6천억 정도 순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매출액이 한 60조쯤 되기 때문에 1%가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뭐 한 2% 인상하게 되면 1조 2천억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요금도 인상한다 그러면 물가 인상률만큼 적절하게 1에서 2% 정도를 유지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물가가 한 1~2% 정도니까 한국전력도 원하는 것이 발전 원가보다도 더 비싼 비용이 더 비싸고 판매 가격이 더 낮은 이렇게 저비용으로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적절하게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하겠다. 충실하게 서로 정부와 협의해서 적절한 가격으로 인상을 해서 한전도 서로 좋아야 되겠고 우리 국민도 서로 윈윈을 하는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구조적인 적자를 좀 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맞습니다. 동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전 경영 환경에 대한 이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좀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아랍이라든지 세계 원자력 한국형 원자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도 좀 활용해야 되겠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안전하다는 원자력 기술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좀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올려야 되겠고요. 정부도 신재생 에너지와 또 원자력 비중 또 화력 발전도 적절한 균형과 유지를 해서 정부와 우리 경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퓨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